좀 쉬셨습니까? 이제 11강 한류의 의미와 음악 한류의 실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앞 시간에 어떤 한류의 의미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음악 한류의 실태, 그러니까 음악 한류가 지금 현재 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현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향후의 어떤 전망, 그러니까 음악 한류의 전망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되고 개선할 점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지 음악 한류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한류의 첫 번째 이제 현황을 좀 보시면 음악 한류의 현황 했을 때 먼저 세대 교체가 일어났죠. 그래서 빅뱅이라든지 소녀시대로 대표되는 제2세대 케이팝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이제 군입대를 한다든지 소속사와의 계약이 끝나고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기 하락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룹이 해체되거나 방송 활동이 이제 중단됐죠. 근데 이제 이후에 BTS라든지 엑소, 트와이스, 블랙핑크로 대변되는 이제 그 3세대 K-팝 아이돌 그룹들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트와이스도 이제 누구는 이제 뭐 한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돌 그룹들의 교체 시기를 5년 정도로 잡거든요. 5년. 5년 동안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들이 그 흥행하는 그 시기를 5년으로 잡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트와이스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끝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JYP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트와이스를 잇는 그룹으로 이제 있지라는 그룹을 지금 새롭게 이제 또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랙핑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YG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YG에서 어떤 여성 그룹들의 계보를 놓고 봤을 때 YG의 이제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2NE1이었죠. 그러니까 2NE1이 이제 해체를 하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어떠한 그 계보를 잇는 그 여성 그룹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블랙핑크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이제 엑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이죠, SM. SM의 대표적인 그룹이죠. 그래서 그 SM이 이제 원래 이제 H.O.T를 1세대에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세대는 이제 엑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엑소도 이제 여기서는 3세대 케이팝 아이돌 그룹 되어 있지만 이제 어떤 면은 엑소도 이제 좀 이제 뒤로 물러나 있지요. 지금은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SM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뭐 NCT 드림 같은 그룹들이 뭐 이제 한참 이제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SM의 이제 기존에 있던 그룹들 뭐 이제 엑소라든지 혹은 저기 샤이니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해체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그룹들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사그라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아이돌 그룹으로 새롭게 이제 교체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빅3 엔터테인먼트 회사 했을 때 SM과 YG와 JYP를 이야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조금 별개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주가가 어떤 크게 상승하고 자본력이 굉장히 탄탄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BTS라는 그 그룹 자체가 워낙 세계적 그룹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떠한 그 남기고 있는 족적이라는 것들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그 빌보드라는 그 진짜 미국의 차트 아닙니까? 어, 누가 BTS가 나오기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빌보드 1위를 갖다가 한국 그룹이 하게 될 거라는 것. 근데 했죠. 물론 이제 그래미는 아직 뭐 수상을 하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수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BTS의 그 아미라는 팬덤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이 어떤 음악 한류를 이끄는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팬덤 문화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어떤 팬덤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그 가수를 좋아하고 그 가수를 추종하는 데만 좀 그쳤다면 현재의 어떤 BTS가 보여주고 있는 팬덤 문화라는 것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측면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긍정적 측면에서의 올바른 팬덤 문화의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그 음악 한류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BTS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한 측면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음악 콘텐츠의 수출 규모가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해외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음원 유통 및 저작권을 통한 수익, 그 다음에 실물 음반 판매, 공연, 전시회, 행사 참여를 통한 수익 등을 통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어떠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BTS 같은 경우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객들이 없는 상황에서 공연을 열었죠. 그래서 그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팬데믹 상황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뭐 전형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의 그러니까 음악 콘텐츠 수출이라는 게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산업이 돼버려가지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어떠한 그 단순히 한국 안에만 머물렀던 음악 컨텐츠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음악 컨텐츠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음악의 주류를 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팝의 아, 지금 음악 한류의 핵심이다 그랬을 때 팝에다가 이제 뭡니까? K를 붙이지 않습니까? K-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J-팝이 있었거든요. J-팝이라는 것이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뭐 안전지대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엑스제팬 이런 그룹들이 있을 때 J-팝이 한참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그 엑스제팬이라든지 안전지대 이런 그룹들은 아우 대단했죠. 제 기억 속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금은 어느 순간 이제 J-팝이 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요. 그 J-팝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떠한 문화 콘텐츠 안에 갇혀버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자체가 자기들만의 어떠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딱 그 음악을 갖다 가두어 버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이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데는 그러한 그 자국의 어떤 문화로서 자기들의 이익을 우선시해 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문화 산업 자체를 갖다가 국내에 가두어 놓기보다는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전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계속 고민했다라는 것. 그러한 것들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했다라는 것이 지금의 한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한류라는 것이 음악 한류라는 케이팝이라는 것도 또 언제 그 하나의 유행으로 치부돼 가지고 사그러들지 언제나 모릅니다. 그거는 당장 뭐 금년 안에 뭐 물론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금년 안에 어떤 그 케이팝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의 유행 흐름으로 그냥 치부돼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나 그 컨텐츠라는 것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 어떤 케이팝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그 콘텐츠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보편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케이팝의 어떤 상호 우전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 BTS와 블랙핑크로 대변되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블랙핑크라든지 BTS가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정말 단시간에 1억 뷰를 그냥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1억 뷰라는 게 말이 1억 뷰지 그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억 명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서 복수의 클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1억 번을 누군가가 시청을 했다라는 건 그 최소를 잡더라도 그 1,000만 명 정도 아무리 최소로 잡는다고 해도 1,000만 명 정도는 본 거거든. 그럼 그 어마어마한 거죠.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어떠한 카운팅 유튜브 안에서의 카운팅과 케이팝이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호 의존적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콘텐츠와 문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IP죠. IP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유통하고 유통되고 또한 소비되는 글로벌 음악 산업으로서의 어떤 보편적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J-팝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J-팝이라는 것이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현재의 어떤 유튜브와 같은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영상 플랫폼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들의 음악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공연을 가가지고 직접 하지 않는 한은 유통될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유튜브라는 이 영상 환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유튜브를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유튜브를 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 세계인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시청자가 될 수 있고 그들의 팬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보편적 비즈니스 모델로서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재의 어떠한 음악 한류의 현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음악 한류의 어떠한 빠른 확산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그래서 세계 최대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이 이제 스포티파이죠. 스포티파이가 이제 곧 한국에서도 이제 그거를 한다고 하죠.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가입자들이 주로 듣던 이제 케이팝이 2018년 이후에는 미국, 유럽, 남미로 빠르게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한류라는 것이 아시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에 머물렀던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어떠한 케이팝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BTS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 BTS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남미에 그 특히 이제 아미로 대변되는 그런 팬덤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케이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그럼 케이팝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BTS뿐만 아니라 거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케이팝 그룹들을 찾기 시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떠한 그 이런 거죠. 내가 어떠한 분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문화의 관심이라는 것이 그 한 분야의 한 인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케이팝 그러니까 케이팝으로 대변되는 문화 전반, 음악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악에 대한 관심이 또한 뭡니까?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특히 이제 BTS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죠. BTS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빌보드 1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누군가 외국 가수가 와서 불렀는데 그것이 한국 가요 탑10에 1위를 하는 겁니다.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 빌보드 1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주류 음악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케이팝이라든 게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케이팝이라는 것이 엄청난 그것을 자랑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막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개념은 아직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이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어떠한 그 문화의 확산 속도라는 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앞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보편적 비즈니스 모델로서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스포티파이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다운로드 수죠. 다운로드. 과연 그 음악을 얼마만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얼마만큼 소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통계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로 나와버린다는 것은 그 빅데이터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소비하느냐를 갖다 다 알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빅데이터라는 게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빅데이터가 얼마나 사람들을 조종하고 좌지우지 해버릴 수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짜장면과 짬뽕이 있어요. 짜장면과 짬뽕이 있을 때 고민을 하겠죠.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럼 짬뽕파들은 짬뽕을 먹을 것이고요. 나는 둘 다 좋아해야 하는 것은 그럼 뭡니까? 짬짜면을 먹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는 짜장면파야 그러면 짜장면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빅데이터라는 것이 카드 명세서들이 다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짜장면 짬뽕 중국 음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짜장면 짬뽕이라고 해버리면은 한 그 계산사 안에 똑같이 찍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비교가 단순 비교가 어렵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한식을 좋아하는지 혹은 중식을 좋아하는지 혹은 양식을 좋아하는지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외식을 할 때 주로 어느 식당을 가더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를테면 한 달에 삼겹살 집을 갔다가 4번 이상 가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꼭 삼겹살을 먹더라. 아니면은 이 사람은 한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한우를 꼭 먹더라. 한 달에 한 번씩은 먹더라. 라는 것이 카드 명세서에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상호명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음식 취향 혹은 그 사람의 음식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그 빅데이터가 그렇게 누적이 돼 있을 때 카드 회사에서 그 빅데이터를 누적을 시켰다 그랬을 때 카드 회사에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쿠폰을 줄 때 그 사람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부분들의 쿠폰을 발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쿠폰이 할인이 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할인이 되니까 그걸 또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번에는 별로 삼겹살이 먹고 싶지 않았는데 삼겹살 쿠폰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이씨, 뭐 삼겹살 쿠폰이 있으니까 삼겹살이나 또 먹으러 가지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호를 갖다가 이 빅데이터가 좌우하게 만들어가지고 변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게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누적된다는 것 자체가 향후의 미래의 어떠한 그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포티파이의 케이팝이라는 것이 어떠한 소비자층이 어떻게 다운을 받아 가더라가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 소비층이 누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느냐? 어, 이를테면 그 소비층이라 그랬을 때 한 사람이 계속 다운을 받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한 곡을 계속 다운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소비 성향 자체가. 그런 것들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보편적 비즈니스 모델로서 케이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재의 한국 케이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음악 한류를 놓고 보았을 때 현재 이제 음악 한류의 핫 이슈라는 것은 음악 한류가 확산되고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세대 한류는 1990년에서 2000년대까지의 시기죠. 그래서 드라마가 그러니까 1997년부터 한류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드라마 중심이 돼가지고 음악, 영화, 게임이 그 뒤를 따르는 형국이 돼가지고 앞서 이제 뭐 H.O.T.라든지 NRG라든지 클론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세대 한류를 형성했던 음악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2세대 한류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초중반까지 2000년대 10년 초중반까지죠. 그래서 한류 2.0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케이팝이 그 중심에서 한류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2세대 한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 그게 이제 제2세대 한류를 이끌었던 게 앞서 이제 얘기했던 바로 뭡니까? 그렇죠. 빅뱅이라든지 소녀시대, 그 다음에 21 이런 그룹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예를 들면 YG에서는 빅뱅이었고요. 그 다음에 SM에서는 소녀시대였죠. 그 다음에 JYP에서는 원더걸스 이런 그룹들이 이제 1세대 아니 2세대 K-팝을 이끄는 핵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기 이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강한 팬덤을 가졌던 것은 이제 YG였죠, YG. YG가 이제 그 빅뱅과 트웬티원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2세대 한류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세대 한류라는 것이 이제 현재,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한류로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다국적 아이돌 그룹을 지향하는 케이팝이 더욱더 확고한 위치를 점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어떠한 그 소녀시대만 하더라도 그룹의 구성원들이 한국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게 다국적 아이돌 그룹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이를테면 트와이스를 보면 트와이스 안에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끼어 있죠. 그래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국적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한국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중일 3국의 어떠한 여성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한중일 3국의 여성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그 최소한도로 생각해 봤을 때 한중일 3국을 목표로 해서 그 그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2세대 한류와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이제 뭐냐면 3세대 한류에 이르게 되면 그러한 다국성의 포인트를 맞췄다는 거죠. 그만큼 다국적인 면에 포인트를 맞췄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궁극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케이팝의 음악, 케이팝을 소비할 소비자들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한국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다국성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세대 한류부터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진정한 이제 케이팝의 전 세계적 유행을 불러오는 그러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3세대 케이팝의 특징이라는 것은 다국적 멤버로 구성된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더불어서 국내외를 넘나드는 음악 제작 방식 및 월드 투어 등의 활동 방식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 소비를 전 세계로 확장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JYP가 일본의 니즈 프로젝트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럼 니즈 프로젝트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JYP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시스템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일본의 소니가 같이 합작을 했거든요. 소니가 일본 내에 그러니까 그 니즈 프로젝트에 나오는 그 그룹의 멤버들은 전부 일본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프로듀서 아닙니까? JYP라는 박진영이가 거기 자기가 직접 그 가수들을 뽑고 자기가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소니가 합작을 했다는 건 자기들이 자본을 대겠다라는 거죠. 자본을 대고 거기에서 방송을 연결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일정 부분은 다국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즈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결국은 향후에 어떠한 그 케이팝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적 측면이 미래지향적으로 일정 부분은 발전된 형태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박진영이가 단순히 이제 일본에 한정되어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이제 만약에 중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다국적인 것들을 활용한 그러니까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칼군무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아이돌 그룹들의 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칼군무 그러니까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따라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면으로 본다면 산업의 컨텐츠로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산업의 컨텐츠라는 것이 K-팝의 그러니까 제3세대 K-팝의 어떤 특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BTS와 블랙핑크죠. 그래서 어떤 남선 아이돌 그룹인 BTS가 월드 투어를 통해 가지고 K-팝의 어떤 인기를 증명을 했죠. 그다음에 여성 아이돌 그룹인 블랙핑크 역시 코젤라 페스티벌에서 블랙핑크가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코젤라 페스티벌이라는 게 굉장히 어떠한 그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단순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음악인들이 음악 공연을 하는 그러한 공연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블랙핑크가 그런 음악적 완성도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에까지 진출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블랙핑크가. 그런 면으로 본다면 BTS 그러니까 남성 아이돌 그룹에서의 BTS와 여성 아이돌 그룹에서의 블랙핑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어떠한 그룹들이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한국 K-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바꾸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음악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더불어서 인디 음악인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밴드 효고라든지 음악 록 퓨전 그룹인 잠비나라든지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든지 DJ 이건 프로듀서인 패기구 그다음에 록밴드 데이식스 등이 어떤 그들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 음악인들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음악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K-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있죠. K-팝 하면 아이돌 그룹으로 되는 것은 향후 어떤 음악 한류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음악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K-팝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돌 그룹만 있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어떤 K-팝이라는 것이 아이돌 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인디 밴드들 이를테면 인디 밴드인 혁오라든지 혹은 국악 록 퓨전 밴드 아닙니까? 잠비나 같은 국악 록 퓨전 밴드라는 것은 한국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풍부함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케이팝이 향후에 지향해야 할 바들이죠.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한국 음악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만들어낸 아이돌 그룹의 어떤 그 칼군무로 대변되는 그러한 음악적인 것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인디 음악인들의 해외 진출 모색은 음악 한류에 있어서의 긍정적 측면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음악 한류를 확산으로 얘기되어지는 긍정적 측면이었다면, 이제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화려함 속에 숨겨졌던 그 이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막 발생했죠. 그래서 어떤 물질 만능주의와 왜곡된 성의식이 이제 대표적인 게 승리라든지 정준영 스캔들을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라든지, 저기 뭐야, 정준영이 그 성 스캔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성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음악인들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윤리적인 윤리 의식들까지,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죠. 대중음악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공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인이 아니죠.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인 입장에서는 윤리의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혹은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혹은 내가 지금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쉽게 얘기하면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승리와 정준영 스캔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왜곡된 그 성의식이 불러온 부정적 측면들, 그 다음에 어떠한 물질 만능이 불러온 부정성 등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윤리의식을 갖다가 강화시켜야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나친 성과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설리와 구하라가 결국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두 인물들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2세대 한류의 어떤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인물들이 자살을 한 이유들을 보면 결국은 그 성과주의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공황장애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가끔 이제 공황장애, 뭐 정영돈이라든지 심지어는 이경규 같은 경우도 공황장애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심리적 압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이면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아이돌일 수 없고 언제까지나 인기 연예인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내가 그것에서 어떤 성과 중심의 그러한 심리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요구하게 돼버린다면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리와 구하라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프로듀스 101 시리즈 조작 논란이 굉장히 크지요. 이것이 그러니까 공정성과 화제성, 그러니까 프로듀스 시리즈 자체가, 프로듀스 101이라는 게 결국은 어떠한 그 대기업의 어떠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속칭 흑수저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수저와 흑수저론이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 한때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흑수저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도 많고 뭐 이런 배경들이
좋은 사람들이 금수저인 것이고 흙수저라는 것은 자기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유일한 것이 흙수저들 아닙니까? 그러한 그 흙수저들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 안에서 국민 프로듀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가 직접 뽑은 그룹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공정성과 화제성을 지녔죠. 프로듀서라는 것 자체가. 프로듀서 101이라는 게. 그런데 결국 그 안에 제작진들이 문자 투표를 조작했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공정성을 훼손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럼 공정성이 훼손됐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원래 저랬어라는, 그러니까 K-팝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들을 아주 여실히 드러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성과 중심주의입니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앞서다 보니까 조작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끼리도 자기 회사 출신의 아이돌을 갖다가 띄워야 되는, 그래서 띄우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듀서들을 찾아가가지고 뇌물을 갖다 주면서 결국 자기의 그 아이돌들을 좀 띄워달라.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 K-팝 산업의 K-팝 산업이라는 것과 K-팝이 어떤 산업이 돼버리는 것과 방송 역시 산업이라는 것이 결국 맺어서 나온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이제 과한 욕심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방법, 그러니까 프로듀서라는 것이 결국은 공정성이 핵심인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공정성을 훼손시켜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화려함 속에 숨어 있는 음악 한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속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서 시리즈가 그렇게 부정적인 공정성이 훼손된 채 탄생했다가 돼버리니까 모든 프로듀스 101이라는 그런 프로듀스 그 시리즈에 의해서 탄생됐던 모든 아이돌 그룹들이 같이 취급받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냥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안에 있었던 진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 그룹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떠한 자신의 성과물을 얻을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이러한 부정성이라는 것이 폭로되어 버리면서 한순간에 죄송합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과정 안에서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이 다 어떻게 돼 버립니까? 도매금으로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받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 진짜 무수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몇몇의 어떠한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 공정성으로 대변되던 그 프로그램 자체가 훼손돼 버리고 이미지가 훼손돼 버리고 거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게 돼 버리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악 한류의 가장 지금 여기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건 뭐냐면 윤리의식입니다. 윤리의식. 윤리의식이라는 거, 공정성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대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훼손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게 이제 음악 한류의 어떤 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제 한류, 음악 한류, K-팝이 가야 할 방향은 뭐냐를 했을 때 먼저 해외 시장의 증대와 더불어서 본진,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의 중요성이 이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떠한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수출 중심이 돼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형 아이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인기와는 상관없이 해외 수용자의 어떤 취향을 만족시키는 음악과 그룹이
충성도 높은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팬덤을 고려한 그룹의 멤버 구성이라든지 곡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이해하면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그러한 측면들이 반영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국내와 해외 팬덤 사이의 취향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팬들이 결국 기획사나 가수들에게 국내 팬과는 또 다른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서 한국 음악의 어떤 깊이와 폭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BTS 같은 경우 보면 그 BTS의 아미의 팬덤이라는 게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국가들마다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BTS가 그 각 국가들을 가가지고 이제 전 세계 투어 콘서트를 하게 될 때 그 국가의 특성에 맞춘 그러한 그 이벤트들을 마련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국내 팬들의 정서와 해외 팬들의 정서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음. 더불어서 새로운 시각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K-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국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음악으로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국내 팬과 더불어서 해외 팬과의 어떤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의 접근,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케이팝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한국적인 것을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해가지고 한국적인 것들을 굉장히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한류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강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전 세계의 그 이를테면 음악 한류라고 했을 때 케이팝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 측면들까지 고려하는 이제 좀 더 확장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음악산업의 환보에 대한 적극적 진단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털 매니지먼트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사에서 만들어진 아이돌들이 결국 음악적 성공에만 핵심을 맞춘 나머지 인성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앞서 이제 뭐 승리라든지 그 승리 스캔들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스타가 한류 스타가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러니까 자꾸 또 BTS 얘기를 하게 되는데 BTS가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측면은 바로 인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들이 이 그 유엔 연설 그러니까 레몬스터가 RM이 그 유엔 연설을 통해 가지고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니들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나는 또한 니들이 나의 팬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겠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한류 음악 한류 콘텐츠 생성자의 어떤 영향에 대한 인지와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창작하고 유통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음악 한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통해 가지고 이를 이제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수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창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불어서 생산자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졌다면
수용자 역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팬들이 어떤 지나친 집착들이 나온 불행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음악인들 역시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팬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그 스타라는 것은 한류 스타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한 명의 인격체이고 그러니까 음악인이기에 앞서서 한 명의 인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음악 한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음악 한류가 현재 어떠한 현황이고 현재 핫 이슈가 뭔지, 그다음에 음악 한류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향후에 음악 한류가 이제 지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전반적 이야기들을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제가 3개를 갖다 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올려놓으면 나머지 2개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떤 한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자는 측면에서 좀 전문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뭐 음악 한류와 관련되어 있는 특정인들 물론 이제 제가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혹은 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의 이야기들이지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 각각의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측면들을. 그러니까 어떤 산업적 측면이라든지 전반적인 흐름이 그러하다는 그 인식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한국어 학습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